재기를 도모했다. 백촌강 전투에 참가한 일본군은 모두 2만 7천여 명. 하지만 일본군은 나당연합군에게 무참하게 패하고 신라에 대한 깊은 원한만 가지고 돌아왔다. 663년에 백촌강 싸움에서 일본과 신라가 적대 관계에 들어갔다가 668년에 고구려 멸망을 앞두고 두 나라가 일시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멸망된 뒤에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구도가 확정되면서부터는 신라와 일본이 서로 긴장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백촌강 전투에서 패한 직후 일본은 다자이후라는 지방관청을 설치했다. 다자이후는 신라와 당나라 등의 외국 사신들이 입국할 때 외교 절차를 거치던 곳이다. 속일본기엔 이곳에 왔던 신라 사신들을 그냥 돌려보낸 몇 차례의 사건들이 기록돼 있다. 사신을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서 일본은 신라가 말에 믿음이 없고 예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특히 8세기 신라와 일본 사이의 외교 마찰 문제는 극대화되고 있었다. 신라로 간 일본 사신들도 오만하고 무리하다는 이유로 왕을 보지 못하고 돌아오기가 수차례. 서로 쫓아내는 외교 분쟁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일본 고대의 한시문집인 경국집. 신라에 대한 당시 일본의 극단적인 감정이 담겨 있다. 757년 11월에 시행됐던 관리임용시험 문제. 요즘 신라가 버릇이 없다. 날뛰는 고래와 멧돼지를 잡듯이 신라를 잡으려고 하는데 싸우지 않고 신라를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하라고 돼 있다. 당시 일본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편찬한 율령이라고 하는 법적,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신라에 대해서도 번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사절에 대해서도 번국으로서의 예의를 갖다 요구했죠. 신라 사절들은 이에 대해서 때로는 난 잘 모르겠다, 알 바 아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일본 측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맞춰주면서 상업과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일본 조정은 신라에 대해서 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또 신라를 조공국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일본 조정에게 있어 신라는 잠재적인 어떤 극복 내지 경계의 대상이었고 이것이 때로는 적대적인 감정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신공황후의 전설이 내려올 만큼 신라 정벌에 대한 오랜 수건을 가져온 일본. 백촌강 전투와 외교 마찰을 겪으며 762년 마침내 신라를 침략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한때 일본이 신라를 지배했었다는 이 신공황후의 전설. 이것은 지금까지도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역사의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전설입니다. 분명 이것은 단지 전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전설 속에는 한반도 정벌이라는 일본의 오랜 수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이 백촌강 전투에서 아주 신라에게 깊은 원한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이 나라 시대부터는 신라를 신하국으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일본의 이러한 입장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었죠. 그래서 8세기 중반 두 나라는 아주 극단적인 외교 마찰을 겪게 됐고 일본은 신라에 더 큰 앙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신라를 침공한다는 기본적인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762년을 침공 원년으로 삼은 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당시 이 신라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 당에서는 이 안사의 난으로 아주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계속된 난으로 이 당은 국제정세에 눈을 돌릴 틈이 없었죠. 바로 이때 신라를 공격한다면 신라의 우방국이던 이 당나라도 돕지 못할 거라는 일본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이 신라를 침공해야 했던 내부적인 원인도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 정계를 흔들던 한 인물의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시엔 정창원이란 일본 최대 규모의 왕실 유물 창고가 있다. 이곳엔 역대 천황들이 소장하고 있던 만여 점의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중엔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외국의 귀중한 유물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정창호는 1년에 100점씩 단 일주일 동안만 일본 황실의 유물을 세상에 공개한다. 취재진은 정창원의 도록을 살피던 중 특이한 목록을 하나 발견했다. 나라시대 황실의 유물을 정창원에 처음으로 수납할 때 모든 수장품을 일일이 기록해 놓은 목록이다. 그런데 그 목록의 끝에 당시 최고 책임자의 사인이 남아있다. 바로 후지와라 나카마로란 인물이다. 国家的な大プロジェクトの責任者として藤原中丸が名前を連ね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ると思います。 당시 내상의 자리에 앉아있던 후지와라 나카마로는 일본 조정의 병권을 쥐고 흔들 만큼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 후지와라 나카마로. 그렇다면 그는 당시 어느 정도의 권세를 떨쳤던 것일까? 평성궁터 바로 옆에 위치한 흥복사. 오직 후지와라 가문만의 번영을 위해 710년 궁궐과 함께 나란히 창건된 사찰이었다. 今でこそこのように見ていただくと観光客の方が、たくさん来られて、お参りをしております、ですが当時はそういった一般の方はこのお寺に入ることはできず、ただ藤原氏の藤原一族のためだけにあるお寺、つまり藤原氏の繁栄だけを願って建てられたお寺でした。 후지와라 나카마로의 집도 평성궁에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나카마로의 집터가 발견된 것은 20년 전. 거대한 규모의 집터를 발굴조사하며 일본학계는 이곳이 나카마로의 집터였다고 확신했다. 궁궐이나 사찰에서만 사용되던 거대한 주춧돌을 사택에 쓸 수 있었던 인물은 나카마로뿐이었던 것이다. 당시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후지와라 나카마로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화려한 연화문이 새겨진 기와막새. 나라시대에 천황이 머물던 궁궐에서만 사용하던 문양으로 개인의 집에선 감히 쓸 수 없었던 막새다. 천황의 처소를 내려다보며 살았다는 나카마로는 당시 어린 준닝 천황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었던 것이다. 順仁天皇という天皇と極めて深い関係を持ちます。つまり天皇の権力を利用して、そして独裁的な政治を行おうとするわけですね。 준닝 천황이 자신의 아버지라 여길 만큼 나카마로의 위세가 극에 달하자 당시 일본엔 그의 전제 독재를 비난하는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한다. 権力